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수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신뢰도가 이 IAEA의 안전성 검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의 이번 방한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우리나라를 찾은 이유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증에 오류가 없다는 걸 강조하듯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그런 그를 향해 돌아가라고 하는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진실은 야당과 여당, 한국과 일본, 중국 상관없이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나도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이 안전하게 처리돼 방류된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IAEA 보고서가 일본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IAEA가 한 일은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가 국제안전 규범에 맞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We are neutral. We look at the science, we look at the problem, and we have an assessment. And then we can discuss.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길은 어느 때보다도 험난했습니다.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고 호텔 앞에서는 하루 종일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일정을 비공개로 소화했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은 어젯밤 10시 40분쯤. 공항에는 IAEA 최종 보고서 결과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그로시 사무총장은 입국장으로 나오지 못해 공항 안쪽으로 피했고 2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하루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오전에는 숙소인 호텔에 머문 채 언론사와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 뒤 호텔에서 박 장관과 만찬도 가졌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You're meeting with the opposition party tomorrow. Do you have any strategies? 시위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박 장관과의 회담이 열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오염수 투기 저지 대책위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차장 나왔습니다. 자, 김 차장. 네. 어젯밤 한국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조금 전까지 우리 정부 관계자를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그 소식부터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공식 일정 모두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행보인데요.
오후 4시부터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나서 30분간 회담을 나눴고요. 직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30분 정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이 외교부 장관 주최 만찬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하, 만찬 중이군요. 예. 그렇다면 이 정부 관계자와의 이 비공개 회담에서 네.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냐 이게 궁금한데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한 번 더 우리 측에 설명을 했고요. 유 위원장과 박 장관 등 우리 정부 인사들은 지속적인 검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 인사들은 실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류가 기준에 맞춰서 잘 방류가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검증과 모니터링을 요청한 것인데요. 특히 IAEA의 지속 검증을 위해 우리 전문가도 이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어제 우리 정부의 자체 검증 보고서에도 제안 및 권고 사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지금 검증 보고서에도 포함이 네. 되어 있는 내용인데 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 방한 목적, 왜 한국을 찾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안은 이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인데요. 한 외교 소식통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번 방안 이야기의 시작이 2달 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럽 순방 때라고 합니다. 아하. 당시 한 총리는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서 편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달라며 의례적으로 말을 건넸는데요. 이후 이제 IAEA 측에서 일본 방문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 이 이해 관계국에 IAEA의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방한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있고요. 이후에 뉴질랜드랑 태평양 도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방한 일정이 매우 급하게 정해지다 보니까 일정 조율에 애를 먹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하. 일정 조율에 애를 먹었다. 네. 그러니까 급하게 정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 방한을 했는데 그로시 총장이 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도 만나고 네. 후쿠시마 현장도 가고 광폭 행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초반에도 이 보이지 않는 행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청사 방문 때도 아까 이제 첫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부도 회담을 모두 비공개로 했고요. 당초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사실상 취소가 됐습니다. 일본 내 행보와는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상황이죠. 멘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In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of the vicinity with Japan, there is a concern. I intend to see, of course, government officials, and I have received a request from the opposition party to meet, and I will do so happily. 예, 그래서 이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까 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칫 우리 정부가 IAEA 편에 서서 IAEA를 홍보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아직 오염수 방류 자체 찬반 입장을 우리 정부가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나 이 시위 등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IAEA 측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내 정치 과열 상황이 다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예, 전문가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한 그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 의견 청취라든지 뭐 그걸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은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기 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김포공항 입국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인사들 중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IAEA 사무총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질문을 좀 몇 개를 가져갔는데 질문을 할 틈새가 없이 굉장히 입국부터 험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젯밤 10시 5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수십 명의 시위대가 오염수 방류 반대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 입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격렬히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그로시 사무총장은 비행기 도착 후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쯤 공항을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숙소와 정부 청사, 광화문 광장에서도 잇따라 반대 시위가 열렸거나 현재도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채널A가 있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도 반대 시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만큼 여야 공방도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입국 소동과 관련해서 국제적 망신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IAEA 사무총장이 핵폐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대책위원회 한 의원은 이 얼굴 붉히고 싸우는 자리 아니겠냐며 공개적으로 그로시 사무총장과 논쟁을 벌이겠다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백지화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이 현장의 뜻을 거스른 채 혼선만 부추기면서 결국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느닷없이 백지화 폭탄을 터뜨려서 이 쑥대밭을 만들었다면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고수는 양평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혜택을 주려고 종점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백지화로 인한 민심 악화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뀐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양서면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연결시키면은 IC를 못 만들어요. 양평 국민들은 그런 고속도로는 있으나 마나다. 백지화를 만약에 다시 재고를 하게 되면 양평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죠. 누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갑니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나들목이 들어오는 변경안을 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민주당도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합니다. 노선 변경 없이 원안에서 IC를 추가하자는 게 민주당의 대안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기된 주장은 최근 국토부가 변경한 위치로의 노선 변경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 IC를 추가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일단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주말인 오늘 저희 취재진이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해봤습니다. 50km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무려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정쟁 때문에 엉뚱하게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치권 싸움으로 동네까지 두 쪽 났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차를 타고 양평으로 가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 미사대로와 경강로 등 국도를 이용합니다. 길목 곳곳마다 빽빽한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양평 두물머리까지 48km를 이동했는데요.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열악한 도로 탓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주민들. 특히 차량들이 몰리는 주말엔 아파도 병원 한 번 가기 힘들었습니다. 서울병원 한 번 가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양반이 119가 빨리 못 와가지고 돌아갔어요, 작년에. 토요일에 일요일에 잘못 걸리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한번 나오려면 차들이. 이건 막 전화하고 112에 전화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고속도로가 놓이면 20분 만에 서울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컸지만 정치권의 다툼 탓에 한순간에 백지화가 된 데 분노가 큽니다.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국민들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야. 여야가 고속도로 종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주민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하러 가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화가 났지. 강상면으로 기존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거의 결정했던 거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 양평군 게시판에도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예 국민투표로 종점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걱정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화합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양평에 있는 사람들도 분리를 시키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려고.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유엔 산하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흘 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를 내놨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충북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AEA라는 데가요, 전 참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연구 용역서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 지도부도 IAEA를 믿기 어렵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IAEA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요,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최종문 당시 외교부 이차관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여당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IAEA의 과학적 검증을 믿어야 한다는 게 현재 여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이 입장은 뭐 이전과 바뀐 건 없습니까? 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야당 시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의 민주당 주장과 비슷하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은 그대로인데 여야가 뒤바뀐 우리나라 정치권만 정치적 유불리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도, 야도, 땡땡땡.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카르텔입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면서요, 이 단어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를 부린다고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카르텔이란 이 단어 윤 대통령이 종종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들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지난해부터 태양광 비리 의혹과 국가 보조금 실태 등을 지적하면서 카르텔을 언급해왔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함께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노조 카르텔, 시민단체 보조금 카르텔, 태양광 이권 카르텔 등 여러 운동권 카르텔이 드러나는 시점에 또 다른 보훈 특혜 카르텔을 카르텔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군요. 요즘 논란이 되는 데에는 전부 이 다 카르텔을 붙이는 것 같은데 맞게 쓰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요, 경쟁 제한을 위해 협정을 맺어 독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진짜 의미는 잊혀지고 국민 피로도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죠. 무엇이든 적당하게 써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이 이 차에 치여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현장이 정말 처참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 크게 부서진 SUV 차량이 인도를 넘어 잔디밭에 세워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의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15분쯤 4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리가 요란하니까 그거 다 알죠. 여기 아파트 사람들도. 저도 여기 사니까 소리 듣고 잠깐 나왔다가 구급차 여러 대 보았어요. 그리고는 뭐 경찰차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앞서 A씨는 소래포구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무시하고 300m가량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인도를 덮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단보도에 차량 출입을 막는 말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충격에 모두 부서지거나 힘없이 구부러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 역시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번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도로를 내달렸습니다. 그것도 앞이 아니라 뒤로 후진을 하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은 그냥 영화에서만 보고 싶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경광봉을 든 채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 단속을 피해 도망치는 차량을 발견하곤 다급히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도주 차량과 거리를 좁힌 순찰차. 그런데 후미등이 아닌 전조등 불빛이 번쩍입니다. 도주 차량이 역주행이 아니라 아예 후진으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시속이 한 80km 정도, 순찰차 속도가 80km 정도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후진으로 도망을 가지 하면서 빨리 차를 멈춰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경찰이 음주 단속을 나왔던 장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인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차를 돌리지 못한 채 후진으로 달아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주 차량은 단속 지점부터 왕복 6차선 도로의 사거리를 지나 약 1km를 뒤로 달렸습니다. 이후 그대로 좌회전을 하려다 미끄러졌고 그제서야 차를 돌려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최고 시속 130km 이상으로 약 5km를 더 도망가던 차량은 도로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차를 돌린 다음에 도주하는 경우는 좀 있는데 그렇게까지 후진으로 장거리를 도주하는 거는 처음 목격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안 난 게. 운전자는 49세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또 잡힐까 봐 겁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강물이나 지하수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시설인 정수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에 노출된 건데 작업자들을 구조하던 소방대원들까지 가스를 흡입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맨홀 아래 내려간 119 구조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남성들을 끌어올립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정수장 아래 관로에서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수리업체 직원들로 물이 새는 관로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중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이들을 구하러 들어간 청원경찰도 질식해 병원에 옮겨졌고 출동한 소방대원 4명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지금 4명 중에 1명은 귀가를 했고 3명은 지금 정밀검사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맨홀 안에 고여있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배관 내에 1.3% 정도만 존재해도 1분에서 3분 내에 사망하는 아주 위험한 가스입니다.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린 곳에 산사태와 낙석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완주에선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낙석이 쏟아져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고 원주 가막산에선 50대 남성이 등반 중 굴러내려온 돌에 맞아 10m 아래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내일부터 다시 내립니다. 심지어 다음 주 내내 내린다고 합니다. 또다시 밤사이 큰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뜨겁게 쏟아지는 햇빛에 높은 습도까지 무더위 속 아이들은 시원하게 뿜어오르는 물줄기 사이로 신나게 뛰어다니고 아예 차가운 분수대 바닥 위에 누워 더위를 식힙니다. 너무 더워요. 엄청 시원하고 매일매일 놀고 싶어요. 그런데 내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비 예보입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100mm가 넘는 비가 옵니다. 특히 이틀 모두 활동 시간대인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쪽에 가장 센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비는 주로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이 그리고 자주 오겠습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비에 물놀이 계획도 고민입니다. 애기 데리고 한번 워터파크를 갈 계획이었는데요.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실내 키즈 카페. 그냥 아이랑 어떻게 오랜 시간을 조금 보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한데. 학원이나 학교나 매일 가야 되는데 뭔가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번거롭고 레인부츠 이런 거 하나 하고. 편하게 놀거나 약속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상의해서 좀 실내에서 놀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장맛비의 특징인 밤샘 호우 가능성도 큽니다. 강수 예측도를 보면 목요일 새벽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빨간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장마가 시작된 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건 14차례였는데 이 중 12차례가 야간에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길고 센 장맛비 속에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크게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전세 시세 탓에 혹은 사기꾼의 전세금 떼일까 봐 요즘 전세 대신 월세 사는 분들 많습니다. 최근 서울 주택 평균 월세 가격 무려 1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다달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 목돈이 나가는 만큼 월세가 오르면 주거비 부담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이 100만 원, 120만 원을 월세로만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 안 되죠. 한 2-3개씩 한다던가 뭐 과외도 그냥 2-3개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이제 학비까지 포함해서 또 매달 내려다 보면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확실히. 아파트만 놓고 보면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가 124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직장인 평균 소득이 333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급의 3분의 1이 월세로 나가는 겁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4,600만 원 선.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과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택 평균 월세 가격은 105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97만 원이었던 가격이 지난해부터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역전세난까지 더해지며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 중 월세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올해는 처음으로 임대차 절반 이상이 월세 거래입니다. 역전세난 우려 속에 전세의 월세화 수요는 당분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무더운 여름, 해변으로 수영장으로 많이들 물놀이 가실 텐데 이 물놀이 한 뒤에 이상하게 귀가 간지럽거나 통증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이 귀를 파서는 안 됩니다. 까딱 잘못 파면 심한 경우엔 안면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잠수도 하고 물장구도 칩니다.
미끄럼틀에 몸을 맡겨도 봅니다. 무더위를 식히는 데는 시원한 물놀이만한 게 없습니다. 물놀이 후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 귀에 물이 쏙 들어가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고개를 숙여요. 겹으로 해서 수건 받쳐주고 뭐 콩콩 뛴다거나. 물놀이 후 이런 면봉으로 귀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귓바퀴에서부터 고막까지의 터널 모양으로 된 길을 웨이도라고 부릅니다. 습한 상태라면 세균으로부터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이때 귀를 후비면 피부가 약해지고 세균이 침투해 웨이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급성 웨이도염에 걸린 환자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귓구멍이 좁아져 있고 염증 때문에 빨갛게 부었습니다. 지난해 웨이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67만 명. 특히 7월과 8월에 발병률이 높은데 표현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더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귀가 가렵다거나 아프다는 표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귀 주변을 자꾸 만진다든지 귀 속을 자꾸 파려고 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웨이도염의 초기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이거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다면 청력 저하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소량의 물기는 자연스럽게 건조되도록 놔두고 물이 들어간 쪽의 귀를 바닥 방향으로 젖힌 다음 털어주거나 선풍기 바람으로 귀 속을 말리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설탕이 없는, 그러니까 제로 슈거 열풍이 소주 업계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제로 소주인데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소주에도 이 설탕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제로에 대한 맹신이 거꾸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입니다. 제로 소주 하나만 주세요. 무설탕 제로 소주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탕이 없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제로가 들어가는 걸 찾아서 먹으려고 하죠. 당도 없고 하니까 살이 덜 찌지 않을까 해서. 제로 소주는 실제로 설탕, 즉 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소주는 어느 정도일까? 놀랍게도 일반 소주도 당이 제로입니다. 소주는 애초에 당과 거리가 멀었는데 제로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겁니다. 설탕을 안 넣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지 칼로리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고. 술은 마시면 살이 찝니다. 당이 아니라 알코올 때문입니다. 알코올의 열량은 그램당 7kcal로 지방과 비슷한 수준. 당이 없는 제로 소주가 300kcal가 넘는 이유입니다. 알코올은 특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걸 막고 자신이 먼저 연소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먹는 안주는 그대로 살이 됩니다. 소주는 제로를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가린 경우지만 단맛이 핵심인 음료나 과자 등은 제로 슈거로 당에 대한 소비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로 음식이니까 좀 낫겠다 하고 조금 더 많이 먹는 경향도 있고요. 이 인공감미료가 설탕은 아니지만은 단 거에 노출이 되면은 계속해서 더 단맛을 찾게 되거든요. 제로 슈거가 비만, 당뇨, 심장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던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파탐을 발암 물질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설탕이든 제로 슈거든 감미료 종류와 관계없이 결국 지금보다 단맛을 낮춰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영화계에 아카데미상이 있다면 무용계에는 이 상이 있습니다. 부누아 드 라당스. 여기에서 여성 최고 무용수로 꼽힌 발레리나 강미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상인가요? 네, 저희 시상식에서 받았던 트로피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발레 작품, 상을 탄 작품이 이제 국악 창작 발레 작품 미린의 길입니다. 이런 한국적인 내용이면은 좀 발레라는 거는 워낙 기본적인 발레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번 무대는 좀 다릅니까? 이런 선 표현이나 이런 게? 발레는 약간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상체를 열어서 표현을 한 다음에 한국무용은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발레랑 같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작품에서는 남편을 잃은 과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언제쯤 다시 오시려나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 남자 파트너를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외했을 때는 기쁨의 표현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네, 연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남편분께서도 발레를 오래 하셨고 수송 무용수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같이 파트너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자신감이 많이 없고 위축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고 용기를 많이 북돋아줘가지고 거기서 조금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참 발레리나 발레리노의 이 사랑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조심을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편이 어쩔 때는 가끔 그만 먹으라고 옆에서 좀 챙겨주기도 하고 왜냐면 본인 들어야 되니까 저를. 들어야 되니까.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을까? 뭔가 예술인들의 프로포즈는 좀 다를 것 같아서. 호두까기 인형 때 커튼콜 할 때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관객들이랑 다 무용수들이 있을 때.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다들 뒤에서도 입이 이렇게 다 벌어지고 처음에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플리에 동작인데요. 플리에는 저희가 플리에서 무릎을 필 때도 있고 플리에서 이렇게 롤러백 다이아몬드 더 근데 몸이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맞았어요. 그다음에 벌써 팔을 처음에 이용해서 이렇게 드셔서 이렇게 거기서 그대로 앙호 동작 하시고 그대로 앞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를 한번 발레식으로 해볼까요? 1번. 네. 발레리나로서의 포인트는 출산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네. 제일 큰 그냥 고민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출산에 대한 거. 왜냐면 제가 지금 아이를 갖고서 복귀를 하자니 그러면 이제 40이 다 될 텐데 임신을 했을 때부터 출산을 하고 한 1, 2년 정도는 조금 더 춤을 추다가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임신을 하고 있을 때도 계속 몸 관리를 좀 꾸준히 했고 원래는 골반도 굉장히 아파서 다리가 잘 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출산하고 와서 왔는데 다리가 안 아프게 너무 편안하게 올라가길래 그래도 나 조금 더 춤출 수 있겠다 딱 싶더라고요. 우리 발레리나 발레리노의 만남에서 태어난 아기. 얘 진짜 떡잎이 다르네 하면 시키실 겁니까? 남편은 안 시키고 싶다고 하는데요. 워낙 그 세계가 치열하고 힘든 걸 아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요. 발레에서는 제일 첫 번째적인 게 발이거든요. 발이 이렇게 곡선으로 예쁘게 꺾여야 되는데 지금 발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발레는 아닌 것 같아요. 수상자로 호명이 됐을 때 이 사람 너무 떠올랐다 이런 분 있을까요? 처음에는 좀 멍했다가요. 그 다음에 저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영상 편지 한번 합시다. 우리 영상 편지 한번. 제가 출산 이후에 복귀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발레 무대를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이번 육아 때문에 저희 아기 봐주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나중에 엄마 꼭 와서 제 공연 꼭 보러 와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무대에 설 때 반드시 챙겨가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토슈즈. 이게 직접 신으시는 네네. 이게 제가 직접 신는 토슈즈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거든요. 없을 때. 이거 맞춤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맞춤은 아니지만 제가 제 발에 맞게끔 다 수선을 해요. 저희가 바느질을 해서 이런 끈도 제 발에 맞게끔 하고 이 앞에도 다 일일이 손바느질을 해서 본인의 발에 맞게 자르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 걸 절대 신을 수가 없어요. 토슈즈도 그렇고 파우치도 들고 다니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토슈즈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들, 그러니까 가죽용 바늘, 그리고 그냥 일반 바늘, 그리고 풀, 목공용 풀, 목공용 풀, 그리고 벤치. 벤치는 왜 필요한 거죠? 못이 안에 있으면 못을 빼낼 때 쓸 수도 있고요. 무대 위에 못이 있습니다. 아니요, 신발. 신발 저희 안에. 토슈즈 안에. 아하. 네, 이 정도. 해외파들 많잖아요. 해외에서 좀 공부해보고 싶다, 활동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제가 사실 유학을 다녀오기는 했어요. 저는 이제 유학을 간 계기도 제가 유니버설 발레단에 들어오고 싶었기 때문에 유학을 간 거라서 신청. 이 작품은 사실 유니버설 발레단에만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유니버설 발레단에 와야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청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기뻤죠. 춤에 대한 생각이 20대, 30대, 40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20대 때는 돌고 뛰고 잘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가 30대부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이제 관객분들이 더 즐겁게 보실까. 근데 40대가 됐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잘 발산을 해서 좋은 공연을 잘 만들어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싶습니까? 나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40이라는 나이도 제가 예상했던 그 한계를 지금 넘어선 나이거든요. 제가 육아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육아하면서 무대에 그래도 조금 더 설 수 있는 게 그게 꿈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강미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무더위와 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하루 내릴 비의 양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도 내일 정도에 꽤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와 전북에 집중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위도 계속됩니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전국 많은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과 제주도에 열대야가 발생할 수 있고요.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내 비가 내리는데요. 주로 중부지방에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160년 전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이 한 대목은 정치권이 즐겨 쓰는 문구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지 사태를 보고 있자면 그저 말뿐인 것 같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이 현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에 나들목 설치를 주장했던 걸 보면 지금의 모습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향해 선동 프레임이라면서 지역 수건 사업을 단번에 백지화시킨 정부의 결정은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정략적 이득을 놓고 벌이는 이 다툼에서 국민의 자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없는 정치.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